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던 우리 증시는 오전장에는 제법 크게 떨어지는가 했더니 오후장에 두 차례 등락을 거듭하면서 옵션 가격을 죽였다 살렸다 하였는데, 이때 콜옵션 가격이 5배가량 움직이고 또 풋옵션 가격도 3배 이상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격 흐름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만기 전쟁이 있었죠. 시장이 왜 오전장에 눌렸고 오후장에 살아났는지, 동시효과는 왜 올라서 마감했는지 등이 아주 교과서적인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은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ECB 통화정책이 있었죠. 대부분이 언론에서는 미국 금리가 올라서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늘 유럽 국채만, 특히 이탈리아 국채만 폭락을 했어요. 미국 국채는 얼마 눌리지도 않았고 그마저도 장기물은 다 올라왔어요. 시장의 핵심 동인이 무엇인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만기일 리뷰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아주 교과서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오늘의 설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서 용어들을 숙지하시고 잘 따라오면 레벨이 확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니 한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개장 후 갭 다운이 나온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현물 먼저 매도를 쌓기 시작했고, 기관들도 현물 매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시장을 눌리려 했어요. 오전장 내내 매도 압력이 쌓이면서 원래 오늘 시장은 오후에 급락이 나와도 모자라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11시 30분에 저점을 찍은 시장은 점진적 반등을 하다가 12시 이후에는 기관이 현물 매수가 시장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어 12시 40분부터는 외국인이 선물 매수마저 들어오면서 시장을 크게 돌려놨죠. 자, 여기까지를 설명해보면 오늘 봐야 될 것은 6월, 9월 선물 스프레드도 있지만 선물 스프레드는 심각하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특히 오늘 롤오버를 11만 계약이나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모자라게 되면 오후 1시 이후로는 선물 스프레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시장이 망가져도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 최근에 우리 시장 특징이 뭐였어요? 징그러울 만큼 양매도장이었죠. 그 이야기는 만기일에는 감마값이 활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감마를 조절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 특히 마켓메이커와 차익거래자들은 시장을 눌러서 합성 선물 포지션을 모은 다음에 장중에 현물을 들어올려서 베이시스도 개선시키고, 그렇게 선물 매도자들이 숏커버링을 유도한 다음에 종가의 차익 거래를 청산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령 행사가 345를 기준으로 합성 선물 매도를 한 세트 구성하려고 하면 콜 345의 프리미엄을 받고 옵션을 팔고, 그리고 그 현금을 가지고 풋 345를 매수하고 프리미엄을 지불하면 되죠. 자, 이것은 선물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장을 지그시 눌러서 콜 345가 휴지 조각이 됐을 때 현물을 매수하기 시작하고 합성 선물을 매도해서 매도 차익 거래를 청산하는 매매를 시작하게 되면, 원래는 콜옵션 팔고 풋옵션 사는 합성 선물을 매도해야 되지만 콜옵션을 팔지 않고 풋옵션만 사고 현물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추세적으로 현물 매수를 쭉 당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콜옵션 감마를 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매도장이었기 때문에 현물의 방향성을 주도적으로 보이는 주체가 없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베이시스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콘텐츠로 돌게 되면 선물 매도자들도 포지션을 걷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되죠. 자, 여기 여세를 몰아서 종가까지 매도 차익 거래 청산하는 그런 현물 매수를 하면 거기서 싸게 팔아야 됐던 콜옵션은 하나도 안 팔고 현물은 현물대로 당기고, 풋옵션은 휴지되더라도 콜옵션을 안 팔았으니까 매도 차익 거래는 좋은 마진으로 청산될 수 있는 겁니다. 나름 쉽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숫자를 들어서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콜옵션 345는 11시부터 12시 사이에 계속 0.2에서 0.28 사이에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11시 20분부터 기관들은 콜옵션 매도는 걷어내기 시작했고 풋옵션 매도는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프랍 트레이더들이에요. 이들은 그냥 변동성 매도자들이니까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양매도 한 겁니다. 자, 아까 차익 거래자들이
오늘 시장을 들어올린 메커니즘을 얘기해 볼게요. 11시에서 12시 사이의 구간에서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게 되자 기관들은 현물 매수를 조심스럽게 시작합니다. 이 현물 매수는 기존 매도 차익 거래, 그러니까 선물 매수와 현물 매도의 포지션이 있었는데 이거를 청산하는 거래입니다. 선물 매수와 현물 매도가 있는 거를 청산하려면 어떻게 되죠? 선물은 매수를 매도로 바꿔야 되고 현물 공매도 친 거는 환매수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물 매수는 그대로 둔 채 현물 공매도 포지션을 매수해서 걷어낸과 동시에 합성 선물 매도를 두 세트를 잡으면 포지션이 청산돼요. 자, 이건 뭐냐면 선물 매수는 그대로 뒀어요. 근데 합성 선물 매도를 두 세트 했으니까 선물 매수와 합성 선물 매도 1세트가 결합이 돼서 컨버전 차익 거래로 스퀘어 되어서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합성 선물 매도가 한 세트가 있는데 여기에 현물 공매도 포지션이 환매수가 되죠? 그러면 이게 같이 결제 때 청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합성 선물 매도를 잡으려고 하면 콜옵션 3, 4, 5를 0.25에 매도하고 풋옵션 3, 4, 5는 그때 1.35대에서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그걸 매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콜옵션 3, 4, 5를 매도하지 않고 풋옵션 3, 4, 5만 1.35대에서 두 세트를 매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히는 콜옵션 매도가 빠진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죠. 왜 콜옵션 매도를 끼우지 않는가 하면 감마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요. 사실 매도를 해야 될 걸 매도를 안 했다고 하면 뭡니까? 매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매수를 한 건 아니고, 자, 이번 월물 내내 변동성을 죽여놨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현물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면 다 죽은 콜옵션을 살려놓기가 쉬워요. 즉, 5점장에는 일부러 현물 매수를 안 하고 시장을 눌러놓습니다. 그래서 콜옵션을 죽여놓은 다음에 11시부터 시장을 일부러 들어올려요. 그래서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을 콜옵션 매도는 빼놓고 풋옵션만 매수합니다. 그리고 현물은 계속 매수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시장이 올라갈 때 콜옵션 매도를 저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숫자를 다시 들을게요. 오늘 코스피 200 지수가 346.62로 마감됐는데 콜옵션 345를 원래는 0.25포인트에서 매도하고 풋옵션 345는 1.35대에서 매수해야 됐죠. 그런데 콜옵션 3, 4, 5를 0.25에서 매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 합성 선물 매도를 하는 차익 거래자들이 일부러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결제는 346.62로 됐죠. 그럼 여기서 1.4포인트 추가로 이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을 오늘 아무리 비싸게 많이 샀다 하더라도 이 콜옵션 매도를 안 하고 이 결제를 비싸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1.4포인트를 얻은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쿼드루플 만기 때 그냥 이 현선물 차익거래가 아닌 현물과 옵션이 차익거래의 청산을 마감돼서 그래서 선물 롤오버는 이번에 한 4만 계약이 그 롤오버 되지 않고 빠지게 됐어요. 자, 이거는 그래서 이제 잘 보면 그 이번에 이제 6월물 선물이 그 5월 마지막 주에 피크 쳤을 때 31만 계약까지 미결제 약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롤오버가 다 끝나고 그 9월물 지금 이제 거래 지금 이제 근월물로 되는 9월물은 롤오버가 다 됐는데 25만 계약밖에 안 돼요. 이것은 이 합성 선물로 다 청산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아, 너무 어려웠나요? 여하튼 핵심은 이겁니다. 해당 옵션 월물에 시장을 과도하게 눌러놔서 양매도장이었다 이러면 감마값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거든요. 그런 날에 이제 만기일 오전장에 눌림이 나왔다. 근데 시장이 안 빠진다? 그러면 오후장에는 콜옵션 감마를 일시적으로 살리는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거죠. 사실 차익거래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각자의 내공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고 해서 제가 좀 이걸 구체적으로 썼고, 그리고 이 멤버십 회원들께는 이거를 그 스크립트를 적어놨으니까 이걸 계속 여러 번 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차익거래가 움직이는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모르는 용어들은 네이버에서 다 나오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할게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좀 챙겨볼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종가를 위로 당겨놓으면서 주요 대형주 일봉이
아래 꼴이 달린 종가 고가의 양봉으로 마감됐어요. 대형주에 이런 식의 양봉이 나오면 이 길에는 웬만해서 갭상승이 나오는데 오늘처럼 프로그램 매도의 청산으로 현물을 땡겨서 마감시킨 경우에는 이게 펀더멘털로 올라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봉을 상승 형태로 왜곡시키는 이 페이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종목이 아래 꼴이 달린 뭐 종가 고가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이 종목에 무슨 호재가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코스피 200 종목들 쭉 하면 뭐 1등부터 쭉 돌려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종목에서 금융투자가 동시호가에 대량 매수를 해서 종목을 종가 고가로 마감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마감 동시호가에 외국인이 억지로 시장을 끌어내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기관은 끝까지 삼성전자 땡기면서 시장 방어를 했죠. 마감 동시효과 때 현물 예상책 결과 보신 분들은 웬 상한가 매수 주문 하는 종목들 몇 개를 발견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상한가에 체결된 건 아니고요. 이 차익거래의 청산은 시장가로 청산하죠. 그래서 몇몇 종목들이 개별 동시효과 진입하자마자 상한가로 종목을 꽂혔는데 외국인들은 당연히 현물 매도를 내놔서 지수를 눌러내죠.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한 금액이 그 타협점이란 게 346.66이었던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시장이 상승한 건 좀 의외의 상승인데 장중에 개인들이 콜옵션을 무려 7만 5천 계약이나 매수를 했죠. 그리고 전일도 콜옵션을 엄청나게 샀어요. 물론 전일에 매수한 콜옵션은 제 기준에는 하나도 당첨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매수한 분량은 적지 않게 당첨을 시켜줬습니다. 물론 콜옵션 매도자들이 다칠 정도로 당첨을 시킨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개인들이 콜옵션 물타기를 해서 끝까지 버텼으면 벌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물론 개인들이 종가까지 들고 간 금액은 수량은 한 2만 5천 계약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마저도 뭐 지불한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큰 이익은 아니에요. 그런데 혹여 오늘 콜옵션 매수로 수익을 크게 보신 분들이 있다면 얼른 옵션 매수로 번 기억을 잊어야 됩니다. 이 옵션 만기주에 뭐 이런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옵션 매수로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버릇을 들이게 되면 계좌가 커졌을 때는 동일한 방법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옵션 매수 막 1, 2천 질러갖고 뭐 인력 벌고 심장 쪼이면서 그래도 10배 벌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하는 거죠. 외국인들은 외국인들대로 현물을 좋은 가격에 던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옵션에서는 이익을 보지 못한 것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를 하루에 4,000원 넘게 매도를 했는데도 시장을 들어서 매도를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렇게 들어올린 것은 프로그램 매도의 청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무조건 또 나쁘게 볼 일도 아닙니다. 자, 시장 정리할게요. 오전장에는 선물을 누르면서 콜옵션 프리미엄 뺐다가 오후장에 현물을 들어올리면서 외국인이 선물 환매수도 유도해냈고 프로그램 매도도 잘 청산해서 시장을 드러났으나 이러한 상승이 추세로 연결된 것은 미지수이므로 개별 종목이 일봉이 아래 꼴이 달린 양봉이라고 해서 오해하지 말자.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변동성이 터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미국 증시가 오후장에 크게 밀리면서 지수 선물이 추가 하락해서 21선을 크게 부러뜨리긴 했지만 증시 흐름보다는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의 흐름이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럽 증시 하락 이후로 ECB가 금리 인상 계획을 발표해서 부동산과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유럽 증시 하락 이후로 ECB가 금리 인상 계획을 발표해서 부동산과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부에서는 유럽도 결국에는 스태그 인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유럽 증시는 자연스러운 21선 조정을 받았다고 보지 변동성을 폭발시키면서 하락했다고 보진 않아요. 진짜 문제가 된 것은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ECB 성명문 발표와 함께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단기물, 장기물 모두 유로존 채권 급락이 나왔는데 반대로 통화 시장에서는 유로화는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국채 매도 포지션 제가 다 익션을 했었죠. 근데 저는 9월 물리진 다 시작됐으니까 재차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했고 그동안에 이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가 그 채권 만기도 있었고 또 ECB 앞두고 빠르게 좁혀들었어요. 그래서 이 좁혀드는 상황이라서 신규 매도를 들어가기 아주 좋은 찬스였습니다. 또 통화시장에서도 유로화 상승을 유로 매도의 찬스로 삼고 있었는데 단순히 뭐 금리 인상 계획 뭐 25pp가 됐든 50pp가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건데
라가르드가 APP 종료되고 나서 국가별 채권 시장의 스프레드 확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에 기회도 됐어요. 근데 입을 싹 씻었죠. 그래서 기자회견 시작될 때까지는 일단 유로화가 올랐어요. 그거를 매도의 찬스로 삼은 겁니다. 성명문 중 중요한 사항을 짚어보면 7월에 25pp 인상, 그리고 9월도 25pp 인상할 가능성이 큰데 추후 점진적인 인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과 뭐 다음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쭉 할 것이다. 즉 긴축 모드로 돌아갈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7월 1일에 종료하지만 재투자는 계속할 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라서 9월에는 더 큰 인상, 그러니까 50bp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전망도 열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핵심은 금융시장이 파편화가 나타날 경우 이 표현에 대해서 이 파편화라는 표현을 이 파편화라는 표현은 걔네들이 이제 fragmentation risk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글로벌 모니터 그 안근모 편집장만이 아마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 뭐 이호석이니 이 친구들이 뭐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친구들이 매크로라는 친구들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오늘 이 프래그멘테이션 리스크를 얘기한다면 얘네들은 좀 깨어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마도 다들 그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기자회견에서 이 프래그멘테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그냥 PPP 재투자를 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특정 국가의 채권이 과도하게 뭐 언더슈팅이 나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다. 뭔 소리예요 이게. 그냥 마사지성 발언이잖아요. 언어 유희가 아니라 의미 있는 대책을 기대했던 채권 시장은 야 얘네들 말로만 또 이르네. 그래서 사정없이 이탈리아 국채를 패대기 쳐버린 거예요. 이후에 라가르드 기자회견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채권 시장은 더욱 하락합니다. 그리고 반등했던 유로화도 다시 밀리기 시작하는데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fragmentation risk 이거를 없도록 확실히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대처할 기존 수단들이 있고 필요하면 새 수단도 동원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시장은 마찬가지로 기존 수단은 뭔데? 그거나 얘기해줘봐. 그렇게 질문했는데 라가르드는 어떻게 설계하고 전개할지 알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또 정치적 발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화는 어떻게 했어요? 장중 상승폭 다 반납하고 음전환한 다음에 끝까지 매도를 나서 종가 저가로 처박힙니다. 이 긴축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 국가별 채권 스프레드가 분명히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국가별로 뭐 각각 재정 정책 다 가지고 있지만 통화는 하나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어떤 환경이 다 다른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유로화가 지탱할 힘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ECB가 여기에 대응할 어떤 명백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채권 더욱 떡락하고 유로화도 그다음부터는 급락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해서 ECB가 긴축을 선언해서라고들 이야기하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또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섰을 것이란 거 이거는 모두 다 예측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로 호들갑 떨어서 안 되고 또 그래서 주식이 떨어졌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긴축이 부작용, 즉 이 프래그멘테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ECB가 대책을 내지 못했다. 요게 핵심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는 리서치가 있다면 꼭 좀 신경 써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안근모 편집장님 말고는 누가 얘기할까 싶어요. 자, 상품 시장에서는 증시 하락에 비해서 별다른 움직임 없었습니다. 구리가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뭐 급락을 했는데 달러 강세 흐름 고려하면 뭐 적절한 수준의 하락을 한 거예요. 기름은 장중에 매도세가 여러 차례 누르려 했는데 난방유랑 가솔린 가격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천연가스 가격이 프리푸트 맥모란 이 LNG 터미널 화재로 아시아 세션에서 급락을 했다가 재고 발표 이후 강력한 양봉을 만들면서 급등을 했어요. 참고로 LNG 터미널에 화재가 나면 가스 가격이 폭등해야 되는데 왜 하락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LNG는 기름처럼 이 빈 유조선에 막 저장하고 할 수가 없어요. 터미널까지는 가스관을 통해서 집화가 되는데 거기에서 바로 LNG 탱커에 선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터미널에 불이 났다. 그래서 선적을 하지 못하면 가스를 그냥 공기 중에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반대로 그 뉴스와 함께 네덜란드 TTF 가격은 급등을 했죠. 그런데 그마저도 갭 상승한 것을 줄줄줄 밀어냈어요.
그래서 가스 가격은 정말이지 이제 고점을 찍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가스 매도는 못 하겠는 게, 이 오늘도 이 가스 재고 발표 있었는데 가스 재고 증가했어요. 그런데도 강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아직도 에너지 가격에는 이 바이더 딥이 남아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계속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숏은 함부로 못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이 정제 제품 가격이 꺾이기 전까지는 매도를 치면 위험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오늘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해서 이 유럽도 긴축 대열에 합류하고 유로존 금리가 급등해서 미국 금리도 올랐고, 그래서 미국 증시도 하락했다고 하면 그 시황은 좀 일단 걸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 미국 30년물은 올랐어요. 금리가 오른 게 아니라 채권 가격이 올랐어요. 금리는 떨어진 거죠.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 채권 시장은 생각보다는 방향성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유로존 채권이 꽤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는 거의 밀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증시가 왜 하락하는가에 대해서 일단 오전장의 시장이 강세였던 이유를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시장의 컨센서스는 유로존은 그냥 21선 조정, 이상적인 조정을 하는 것이었고, 또 미국 또한 개장 전 유럽 증시 하락과 함께 지수 선물이 나스닥 중심으로 밀리긴 했는데 큰 폭의 하락 나타난 거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본장 개장과 함께 테슬라의 엄청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스닥을 계속 들어올리려 했어요. 이러한 매수세로 테슬라는 장중에 5.8%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장 개장 후 1시간 동안만 상승세가 유효했죠. 그리고 그 뒤로는 점점 약발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저 변동성 매도를 주면서 이길 발표될 CPI를 앞두고 음봉도찌가 됐든 양봉도찌가 됐든 그냥 도찌로 마감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개장 초에 올랐던 변동성은 계속해서 변동성 매도를 얻어맞으면서 좀처럼 방향성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계속 수렴하다가 새벽 3시 30분 오전장에 매수를 했던 포지션들이 스탑로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동성이 갑자기 살아나게 됐고 지수는 급락을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나스닥이 12,280선마저 깨고 내려간 것은 오버액션이라고 보는데, 여하튼 마지막 1시간 30분 동안 하락을 할 때 사실상 중간 반등 같은 거 전혀 없었고, 5월 마지막 주부터 고가에서 매수에 동참했던 물량마저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종가 저가로 처박혔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초반에 시장을 방어하려 했으나 상승 전환하지 못하자 매수자들이 손절매를 해서 대부분이 대형주들을 모조리 눌러버렸어요. 금융주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특별히 버크셔 해스웨이 주식, 이게 새벽 3시 이후로 스탑로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 반등을 모두 꺾어버리는 참사가 나와버렸어요. 기름 주식도 하락이 나왔는데 버핏 주식인 이 옥시덴털 페트롤리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세게 받았습니다. 이 오늘의 시장 눌림으로 고민하게 되는 것은 지난 5월 마지막 주부터 어제까지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서 나름 고가권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CPI 발표 전에 이미 눌러버렸죠. 그래서 종가 저가로 마감해버렸기 때문에 아시아상에서야 반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길게 봐서는 다시 바닥을 찍어야, 그러니까 S&P 기준으로 3,900선까지,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다시 11,850포인트까지는 가줘야 진정한 바닥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고민은 변동성이 이제 24포인트에서 바닥을 찍고 턴한 것인가 이건데, 올해 3월에는 19포인트대에서 바닥을 찍고 턴했거든요. 근데 이제 5월에 한참 변동성이 살아났을 때는 살아났던 것을 6월에는 지수가 계속 못 가는데도 변동성이 얼마 빠지지 않다가 오늘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바닥을 찍고 26포인트까지 살아났습니다. 아직 변동성 선물은 콘텐코 상태이긴 한데 변동성이 의미 있는 바닥을 찍은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S&P 지수가 3,900선까지 빠진다 해도 빅스 지수는 기껏해야 29포인트에서 32포인트까지만 상승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0%가 넘는 상승이 되지만 변동성 수치 자체로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닌 수치예요. 하지만 변동성이 바닥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면 의미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쌍바닥 위치까지 왔는데 거기서 V반등 나오긴 어렵죠.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코스피 시장은 글로벌 변동성 대비 지나치게 낮은 V 코스피 지수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상할 것으로 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7월물 옵션은 지금 잔존일이 36일이나 남은 이른바 5주차 옵션이죠. 따라서 금요일장은 갭 다운이 나온다 하더라도 분할로 콜옵션 매도를 쌓을 것이고요. 그리고 풋옵션 매도는 한 템포 쉬었다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선물이 마이너스 3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일 경우에만 콜옵션 매도를 할 것이고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콜 매도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급락은 아니지만 다시 눌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대응할 것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국채 매도와 유로화 매도를 이번에 진입을 했어요. 나름 좋은 가격에서 진입해서 꽤 오래 가져가 볼 생각인데요. 내일 CPI 발표와 함께 혹시라도 달러가 처박혀서 유로화가 급등한다 그러면 매도를 조금 더 늘려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유로화가 하락한다면 굳이 포지션을 더 늘리진 않을 거예요. 미국 지수 선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매도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목요일까지는 트레이딩 셀 관점을 갖고 있었으나 새벽장에 지나치게 밀려버려서 정작 CPI 발표에는 시장이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것은 변동성 흐름에 따라 달려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금요일은 웬만하면 지수 매매는 손대지 않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방향성을 본다면 위보다는 아래가 더 열려있다고 봅니다. 자, 쿼드러플 만기도 끝나고 우리 시장에 볕이 들 줄 알았는데 해외 시장이 분위기가 험악해서 불편한 개장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냉정함 잘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뭔가 매매가 꼬인다 싶으시면 포지션 규모부터 줄이시길 바라요. 특히 따주기장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어이없게 포지션 손절을 연속하게 되면서 추세 추종으로 벌었던 수익을 다 토해낼 수 있죠.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